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2000년 들어오면서 막 우리 데이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그때 이제 컨텐츠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학과에서도 이제 이런 인문학을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이제 문화로 사람들이랑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컨텐츠, 거기에 이제 디지털이 붙으면서 컨텐츠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문화 컨텐츠 학과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는 문화 컨텐츠 학을 하다 보니까 저의 관심은 이제 그런 역사 인물이나 역사 사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서 역할을 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결국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텔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 자원들을 이야기로 만들까? 이제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최영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안산에서 최영신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 최영신 선생님을 사람들이 좀 만날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 알게 된 내용들을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보다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는 이제 경험하시고 그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같이 또 얘기도 나눠주시면 보태주시면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간이 들고요. 제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문화원에서 특강을 많이 해봤었는데 먼저 이렇게 멋진 음악도 들려주시고 하는 데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고급진 게 이렇게 열어져서 저도 너무 좋은 그 음악을 들어서 이렇게 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띄워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리고 있었군요. 이걸로 보시면.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저한테 이게 쏘여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정겹습니다. 이런 그 꿀땅콩 통에 저게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그 사탕 먹고 나서 알사탕 통에 이렇게 넣고 했었는데 너무 정겹고 좋네요. 네,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상록수라는 거의 정신과 사건인데 상록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상록수 상품 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록수로 대변되는 한 인물이 이제 최영신 선생님이신데 사실 제가 오늘 선생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최영신 선생님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활동일 수도 있고 시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의 인물들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1930년대니까 선생님들의 부모님 세대쯤 될 수 있는 그래서 가까운 과거 이거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과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선생님께서 성남문화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성남에 가도 될까요? 성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랬는데 성남에서 있는 그 황해덕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황해덕 선생님이 이 성남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활동을 한 분이 이제 최홍신 선생님이신데 최홍신 선생님은 지금의 안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농촌 계몽 활동 좀 배워보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배워보자 가르쳐보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그게 이제 역사학자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하고 얘기를 한 거라면은 제가 했었던 작업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현현이 됐었던 인물이 이제 2010년대 제가 활동을 작업을 했었던 게 2010년대였거든요. 지금 2020년 이라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역의 인물로 다시 만들어지고
역사화됐는지, 그리고 분명히 그 몇십 년 전에 35년에 돌아가셨는데 35년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의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정신을 구현한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넣었는데요. 구현한 황해덕의 제자 최용신의 농촌 개몽 활동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용신 선생님, 황해덕의 제자 최용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지 그 시대 정신의 시대 리더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상록수라는 상징으로 기억되고 어떻게 기념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윤옥 서간도의 들꽃피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여성 활동가들을 주제로 이윤옥님이 쭉 이렇게 몇 명을 시를 쓴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퀴즈 안에 퀴즈를 내볼게요.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건데, 좋은 시여서 어르신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폐한 식민지 농촌의 새싹 심듯 안산 샘골의 상록수 주인공 최용신 길러내며 무지한 농촌을 깨우친 힘은 골수 깊은 나라 사랑 정신일세. 13살 소녀 단식하며 학교 가길 소원하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손 든 딸 점차 커서 조국의 기둥되었네. 어떠한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늘 푸른 소나무와 고든 대쪽 닮은 정신으로 만든 송죽회, 그 속에서 결해혼 결해덕 담아내며 키워낸 인재, 삼천리 방방곡곡 새순돋듯 퍼져나가 광복의 푸른 숲 너른 글은 드리웠다네. 너무 좋네요. 감동이 너무 됐습니다. 네,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럼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황해덕. 네, 그렇죠. 황해덕, 최용신을 키워낸, 길러낸, 그리고 그 인재들을 키워낸 분이 바로 황해덕 선생님이십니다. 황해덕 선생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즘 시대의 스펙으로 보자면은 더 많은 업적과 큰 그릇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원래 평양 출신이시지만 도쿄에 가서 유학을 해야 해서 도쿄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저희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3.1운동 전에 한번 만세운동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거를 하기 이틀 전에 되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한테 많이 허재되고 또 최용신과 같은 여성들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친 말을 하세요. 그게 말이 수레가 2바퀴로 가야지 어떻게 1바퀴로 가냐.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남자만의 일이냐. 여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얘기, 그리고 나라의 일에 여성도 참여해야 된다는 이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최용신 선생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독립운동이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이 사실 그 전에는 집에만 있었잖아요. 부부 유별이어서 남자는 남자 일, 아내는 집사람은 집안에서의 일이 분명히 유별해서 있었던 건데, 집안을 나와서 현모양처가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또는 나라의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생각을 트이게 해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YWCA가 발족했을 때도 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용신 선생님이 안산의 그 계몽 농촌 지도사로 갈 때 YWCA에서 보내거든요.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농업학을 공부를 하시고 29년에 와서 이제 협성여자신학교에서 농촌사업 지도 교육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최용신 선생님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노득이라는 분도 같이 해가지고 실제 이제 보내는 농촌에 가서 농촌 개몽 활동 해라라고 보내는 분이 바로 이 황희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보이기에는 황희덕 선생님 같은 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최영신 선생님 같은 또는 그런 많은 여성들이나 활동가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로 떠나서 여기저기 항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최영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최영신 선생님도 그 이북 분이십니다. 함경도 출신이시고 함경도에 있는 그 두남리 덕원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를 1909년에 태어나셨고요. 그 집안이 그 민족 정신이 있으셨어요. 최창희님의 부친이 최창희의 이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조부가 사립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부친인 최창희도 신관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집안에서도 이미 그런 이제 민족 정신에 대해서 또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 국가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배우셨던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제 루시 여자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에 거기 우동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 그래 여자 학교 이렇게 나왔나 보다 싶지만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이제 학교를 간다는 것 그리고 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물질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많이 학교에 보내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률이 채 1%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나오신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성여자신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28년에. 그러니까 황희덕 선생님이 그 후에 이제 오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개항장이었기 때문에 조개지도 있고 다 그 뭐 보여지는 건물들도 아주 세련된 건물들 그때 이제 초가가 많았을 때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루시 여자 그 고등보통학교의 졸업 사진에 있는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피아노도 있고 그리고 사진에 보면 이제 스케이트 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식 교육은 다 이제 받은 건 거죠. 루시 여자 학교가 그 당시에 뭐 손꼽히는 5대 학교 중에 여학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사실 이분들 중에 이분이 약간 최영신 선생님 같다. 약간 그 몸이 이렇게 나오거나 얼굴 모습이 최영신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명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루시 보통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협성학교를 가는데요. 그때 이제 우등으로 졸업을 하면서 그 신문 기사에 기고를 하게 돼요. 신문 기사에 교문을 나서며라는 걸로 기고문을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는 신여성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누구를 찾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문을 떠나 사회에 또 저보다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 학교를 졸업하는 신여성의 고민.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누구를 찾는가? 이제 우리는 교문을 떠나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우리의 전도가 평탄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사회에서 부족함이 있고 없는 것이 많은 까닭이다.
누구보다도 사회는 신교육을 받고 나오는 신인물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더욱이 현대 중등 교육을 받고 나오는 여성들은 가장 요구하는 줄 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처음 딱 글을 바로 읽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데요. 내가 이제 신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근데 신교육을 우리가 왜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겠느냐? 그 질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신여성, 한번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죠.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는 신여성들 어디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어디요? 유학 가는 것도 배웠어. 내가 이제 배웠어. 정치가 정치요? 너무 개봉운동 또 도시로 그렇죠. 도시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배웠으면은 도시로 가는 거죠. 네, 의식도 깨고 그 정도 뭐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집안에 좀 대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깨었으면은 그동안 여성들이 가지 못했었던 그 공간이자 지역이 도시잖아요. 도시의 화려한, 그때 이제 막 전기 나오기 시작하고 백화점도 생기고 그런 데 가고 싶었던 거죠.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그 당시 신여성은 야,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라는 게 칼럼으로 나올 정도로 신여성들이 뭐 자유연애 하고 싶다, 뭐 자유결혼도 하고 싶다, 결혼을 부모님 해주는 거 말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영 씨는 우리가 농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이 바로 어디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농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에 기고된 교문에서 농촌에라는 글인데요.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한 생활만 꿈꿔야 옳겠느냐, 농촌으로 돌아가서 문명 퇴치에 노력해야 된다 라고 1928년에 얘기를 하세요. 이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띄워 맞히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숫자, 이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랑, 그다음에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루시 원산의 루시아쿠에서 특출한 4명의 교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4명.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고, 이 사람은 어딜 가고, 피아노 학과를 가고, 피아노를 배우러 가고, 이 사람은 교사를 되기 위해서 교대를 가고, 또 여기는 누굴 어디를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최용신의 길이 교문에서 농촌에라는 최용신의 길이 같이 이렇게 기고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별히 이 글을, 최용신의 글을 기고문을 올린 이유가, 그런 거를 조선일보가 이런 친구들,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올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계몽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29년에 남녀 학생 기독교 청년의 하령회, 이제 그 여름에 만나서 하는, 그러니까 수양회 같은 거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해요. 농촌의 문맹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29년에는 그 황해륙의 권유로 두 차례 농촌 활동 실습을 가게 되죠. 처음에 간 곳이 이것도 청곡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청곡에 가서 한번 농촌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30년에 포항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포항에 가가지고 농촌 사업을 파견을 하는데, 이제 2번 다
긴 기간은 아니었고 중간에 뭐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는 지역민들이 처음에 잘 협조가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김노등 선생님은 계속 이곳에서 그 뒤로 다시 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최홍 씨는 돌아와서 학업을 계속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931년에 10월에 최홍신이 그 황해덕의 주선으로 해서 안산에 있는 당시에는 수원 반월면에 있는 청곡 교회에서 만들어진 강습소에 가게 돼요. 그 강습소가 이제 새로 생겨졌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밀러라는 선교사와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장명덕 그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데인데 거기에 선생님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밀러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이제 가게 되다 보니 거기를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요청으로 장명덕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곳에 가서 부임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워서 지역에 갔잖아요, 농촌에. 그러면 지역민들이 어서 오세요. 우리 지역 좀 개몽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유지로 있었던 염석주 같은 분도 야, 네가 뭘 아는데 농촌에 대해서 뭘 알길래 도시에 자라서 공부만 한 친구가 여기에 왔느냐.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세상 모르는 여자다. 그리고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염석주처럼 한번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글씨가 좀 보이신가요?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염석주처럼. 어떤 날 얼굴이 얽힌 신여성 하나가 부인 및 몇 사람과 같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생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쳐보고자 하니 잘 지도 협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을 다 맛봐서 무엇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을 한참인데 더구나 세상을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쯤으로 무슨 큰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내 지방에 와서 일한다는 사람이라니 대접상 어렴무전히 해 보냅니다마는 실상 내 마음속으로는 날고 기는 놈들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경매를 던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멸스러운 거죠. 그리고 염석주 이분도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멀리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탠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외부 분들하고 많이 작업 그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 더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제풀에 나가서 떨어지거나 처음에 막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왔다가 금방 이제 지쳐서 나가거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와서 그냥 기특해서 아이고 네 뭐 잘 해보십시오 라고는 했는데 경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인상도 얼굴이 얽었다고 하는데 최영신이 이렇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이제 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랑 몇 사람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 부인 중에 한 분이 황해덕이었죠. 선생님과 같이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마을 사람들이 어땠든지 간에 최영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나 사람들이 남겨준 글이 있어서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막 가르치려고 모아놓고 수업을 하고 그랬었던 게 아니라 같이 놀아줬었어요. 애들하고는. 그래서 어디서 구슬을 사오셨는지 애들을 모아놓고 나눠줬다.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함께 놀아주고 막대기로 땅에 선을 그려가면서 구슬 치는 것도 알려줬다. 당시 이제 구슬이라는 게 막 와가지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돌로만 놀았겠지만 구슬을 가져가서 노는 법도 같이 알려줬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어린이들한테 맞춰가지고 같이 놀아줬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부인들한테는 부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들이 이제 여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루는 이제 공동 답이 있어요. 같이 경작하는 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를 심는데 최용희 선생님도 같이 이제 심은 거야. 그래서 그 거머리떼들이 최 선생님의 그 하얀 종아리에 막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붉은 피가 보일 만큼 끔찍했는데 태연하게 그렇게 일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최용희 선생님을 기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마을분은 최용희 선생님은 마을에서 목사 노릇도 했고 때로는 의사, 서기, 재판장 노릇도 했다. 그리고 싸움을 하다가 머리가 깨져도 최 선생님한테 달려갔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또 최 선생님한테 막 달려갔다. 최 선생님은 어떻게 참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들으시면 그냥 이혼하시라 막 이렇게도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부인들의 사랑도 또 많이 받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 점심, 그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녁반은 부인들이나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주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야간에는 부녀자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반월이라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인근 지역으로 다 넓게 다니시면서 근 한 15km 다니는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샘골, 그때는 청보 강습소라는 곳이 지역의 이제 신교육 배움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있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아이들이 30명 정도 있었다가 점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만 이렇게 학교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안산에 학교가 이제 처음 생긴 시기는 1899년 정도부터 학교가 생겼대요. 공립학교가. 그때는 이제 소학교였는데 소학교가 일찍부터 생겼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는 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공립학교가 인근에 2개나 있었어요. 안산 공립보통학교가 있었고 반월 공립보통학교가 있었고. 근데 여기로 가지 않고 이 샘골 강습소로 아이들이 이제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최용희 선생님 오기 전에 한 30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금방 60명, 100명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제가 인터뷰했었던 선생님 중에 이덕선 어르신이 그때 이제 생존을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면에 4년제 보통학교가 다 하나씩 있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할 때도 반월 보통학교도 있었고 안산 보통학교도 있었고 다 4년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했었는데, 자기도 그 당시에는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읽기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이곳에 오게 됐다. 근데 서당은 자꾸 쇠퇴해 가고 신학문은 배워야겠는데 보통학교는 이제 그 학자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이 좀 비싼 것도 있고 못 가고, 여기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고 하니 조금 이분은 그 동네에서 산 게 아니라 좀 멀리 그 옆 동네에서 사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웠었다. 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신학문을 배워야 했느냐? 신학문과 구학문을 이제 굳이 이제 요런 측면으로 차이를 좀 구분을 해본 건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학문, 새로운 학문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는 곳이 이제 크게 나누면은 공립이죠. 관에서 만든, 조선총독부가 만든 보통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만든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야학교나 강습소나 아까 그런 이제 민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에서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과목이. 국어를 국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국어는 뭘까요? 맞아요. 여기에서의 국어는 네, 조선어. 너무 잘 아시네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야, 이게 가장 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일본이니까 국어는 일본어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거기에 도덕이며 산수며 지리도 가르치고 이제 새로운 것들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이 민족운동가들이 만든 사립학교에서는 우리 국어는 우리말이고요. 외국어가 일본어다. 그리고 이제 산술이나 이런 장문, 한문, 역사를 가르친 거죠. 역사도 여기는 이제 한국사일 테고 여기는 일본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업, 어떻게 농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인, 민족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공부를 했었던 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의 의미,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게 결국 문맹을 탈출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국어가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을 만들기 위한, 일본이 나라인 사람들의 국민을 만들기 위한 일본어냐, 아니면은 조선을 나라로 가지고 있는, 그때는 나라 이름이 없었으니까 조선어를 만들고자 하는 조선인으로 만들기 위한 국어냐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최용신 선생님의 이 국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이제 민족정신이나 또는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 정신을 엿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우리나라는 조선어가 국어다. 일본 사람의 국어가 일본말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했다라고 제자분이 증언을 한 거나 또 다른 분도 시간표에 일어라고 쓰고 국어라고 따로 썼다. 우리말을.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 그냥 그거 이제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8살이면 이게 나라가 조선 총독부가 나라인지 아니면 대한제국이 나라인지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지면 그대로 다 이제 흡수를 하게 되니까 참 큰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운동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활동들이 없었으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일제강점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다시 우리 말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30년, 40년이라는 한 세대가에 해당되는 시기니까 그 가운데서도 국어에 대한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거는 그냥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보고 읽는 거를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고, 그리고 민족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독립돼야 된다. 쟤네들은 쟤네 나라고 우리는 우리 나라다라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총독부 보통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는 너희는 우리 일본 제국의 시민이다. 우리 신민이다. 천황님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막 좋잖아요. 막 미국도 공격하고 지리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막 큰 미국도 공격하고 막 얼굴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조선 총독부의 또는 천황의 국민들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줬었고, 또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부모 교육인 건데,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는 눈이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얘네들을 일본의 국민이 아닌 독립을 해야 할, 아니, 조선의 우리 민족의 그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사람으로 인재로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의식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최용신 선생님의 눈에는 애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뭔가를 일을 해야 돼. 근데 부모님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뭐 배우고 있냐? 지금 뭐 심어야 되고 그 돼지랑 소랑 꼴 먹여야 되고 할 일 태산인데 그래서 이름도 다 소똥이 개똥이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근데 최현 선생님이 요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 외로도 외적으로도 이게 이제 점점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그 작은 곳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관에서도 가서 와가지고 요 수용 인원이 계속 벗어난다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추석 놀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놀이 때 발표회를 가져서 그 내용이 그 류대령 선생님이라고 최영신 소전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달 밝은 한가위 이제 저녁이다. 그래서 근동의 농민들을 다 이제 샘골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최영신이 지도한 아이들이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춤도 추고 연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이제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다 보여줬더니 집에서는 아무런 재주도 없는 아들, 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웃집 개똥이, 차돌이, 이쁜이 얘네들이 그렇게 눈부신 연기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자녀에게 새로운 경의를 느끼게 된 거야. 와, 쟤네들이 진짜 소몰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배우면은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감격을 누구의 가슴에나 이렇게 벅차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나라의 보배로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날 무렵 최영신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십니다. 이 연설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선생님 한번 네 읽어주시면 행사가 끝날 무렵 최영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 연설. 여러분의 자녀들인 이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다만 가르치지 못해서 흙 속에 묻힌 옥처럼 광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배우지 못한 탓으로 길가의 돌처럼 채이고 밟히고 굴러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저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는 날에는 우리 자손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우리 애가 가르쳐서 이 동네에서 이제 1등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디다 내놔도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서 학교 애들도 못 보내고 뭐 꼬집꼬집 해가지고 뭐 제대로 하는 일, 뭐 시키는 일 제대로 못하는 우리 집 애가 그렇게 된다는 애예요. 옥이고 광채 좀 닦으면 광채가 난다, 보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마음이 벅차 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배우면은 변할 수 있고 우리 자손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바로 야 그럼 내가 뭘 하면 돼 막. 그렇게 된 거죠. 얼마를 내면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강습소 만들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인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를 한 마리 살려면은 이제 개처럼 해가지고 구우개가 있었대요. 소를 구하는. 거기서 못해놓은 돈이 있었던 거야. 한 300원 정도. 그래서 이거 바로 다 내놓은 거예요. 이걸 지어라. 그랬는데 이제 최민 선생님은 다는 못 받겠고 150원만 받아가지고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은 야몽리에 사시는 이 박용덕님은 땅을 기증을 하고 그래서 샘꽃강습소가 지어진 곳이 바로 이분이 이제 그 기증한 땅. 그리고 아까 그 아이고 참 뭐 하겠다고 왔냐 했던 이 염석주님도 현금 기부를 해가지고 돈이 건축에 대한 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행사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노환기 때가 돼서 한 10월, 11월쯤에 돼서 정초식을 거행하고 바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영화에서도 영화 상록수에서도 되게 잘 나와 있긴 한데 제자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가서 돌 지고 오고 학생들도 어린이도 다 치마폭에 돌 주워오는 일을 했었다.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협력해서 협심해서 그걸 지었다.
그런 목재라든지 또 도와주는 사람이 돼서 지은 학당이 지금 남아있는 거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축 성탄이라고 아직 남아있어요. 성탄제 행사했던 것도 그냥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와는 아니고 짚을 올려서 만들어서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최용신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염석주 분이시고 여기 이제 학생들, 선생님들 인근 내 있는 교든 학생들 이렇게 해서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용신 선생님은 그냥 애들한테 신앙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할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이 계몽운동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거야.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그 신앙이 있으셨고 성서 교육도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인재들인 거죠. 이집트를 구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 확신을 거름 삼아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큰 일꾼이 된다.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 제목이다. 그런 눈으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게 YWC에 있는 이제 사진인데 이분이 최용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얼마나 화면이 그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냥 지지리도 안 들어, 막 그렇게 해서 막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밝은 거야, 막 표정들도. 그리고 애들은 천진난만하게 선생님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커갔습니다. 그래서 이덕선 선생님의 기억에도 조국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고 그 사랑이 어린 아동에 대한 확신으로 남았다. 그래서 이덕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나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되는 걸 배웠는지 그 교과에 대한 기억보다는 나에 대해서 봐줬던 그런 확신과 사랑이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졸업생이 34년 3월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9명의 졸업생이 나오고 그 남아있는 사진은 2회 졸업식 사진이에요. 총복학원 7명,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인데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이분이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년에 이게 1931년에 최용신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 전에는 이 강습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총독부에서 관리하는 강습소 기관에.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 오셔서 그 해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차가 되던 34년에 아마 이제 첫 1회 졸업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4년에 3월에 그렇게 이제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러면 이제 최용신 선생님 이 뒤로 잘 가르치면 되는데 계속 거기 계셨을까요? 그 아니고 최용신 선생님 이제 학교도 세우고 했어. 기반을 다 닦아놨어.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염석주 선생님도 잘 여기서 후원을 해주고 그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농촌에 좋은 이상향은 그때는 이제 뭐 네덜란드나 이런 북유럽을 이었기 때문에 그런 농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시고 일본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고베의 여자 신학교에 가셔서 청강생으로 배우셨다고 해요. 그 진짜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일본에는 김학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약혼자 김학준도 가서 좀 만나고 그렇게 가셨다가 오래 못 있고 몸이 아파서 6개월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 이제 가실 때 마을 사람들도 아니 왜 가시냐, 학교도 만들어 놓고 더 가르쳐 주셔야지, 아쉬웠는데, 그리고 이거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했는데 또 이제 또 몸도 아파서 오다 보니까 더 마을 사람들은 반가웠겠죠. 좀 아쉬움을 남기고 귀국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아쉬움이고 물론 이제 일본에 가서 약혼자분을 만나서 졸업을 하고 와서 우리 이제 약속했었던 농촌 개몽 활동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약속도 하고 오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듬해 와서 35년 1월에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예요. 이제 3월에 갔다가 6개월 후에 돌아가면 9월 정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요때 이제 3개월 만에 오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더 밤낮 없이 공부를 이제 강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고 하셨나 봐. 장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장중첩증이야.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한 15km 되는 데까지 20km 되는 데까지 가서 야목리도 가고 그 안산에 있는 주변 인근에도 다 다니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야학 끝나면은 새벽에 가서 아침에 뭐 거기서 또 하나 가르치고 또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유언은 너무 중요하고 최영희 선생님의 그거를 생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께 좀 낭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좀 멀리 와서 여기 유언장 보이세요? 우측에요? 아, 네, 이거 해보시겠어요? 잘 안 보여서. IMC의 이 역사 중에 깊은 네, YW 안 보여. 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고 최용신 양의 유언.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거기 옆에 나는 계신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 강습소를 영원히 병행하여 주시오. 둘, 김군과 약혼한 후 10년이 되는 금년 4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나. 셋,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가나. 넷,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 학생이에요? 학생들의 전자인데 네, 진로를 네, 잘못 쓴 거야. 진로를 어찌하나. 여러분 우리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네, 전론인데. 다섯, 어머님을 두고 가 애물시 죄송하다. 네, 여섯, 내가 위도하다고 각처에 전보하지 마라. 일곱, 유고를 천곡 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 네. 1934년 1월 26일인가? 26일 샘골.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이게 감동이 되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유언이 제일 먼저 한 유언. 계속 경영해달라, 운영해달라, 문 닫지 말고. 그리고 우리 근군 오면은 약혼자랑 같이 해보려고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애들 어떡하냐. 그리고 어머님 어떡하나. 그리고 유골은 다시 고향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 천국에 묻어달라, 내 몸을.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가 된다라는 거는 뭐를 그 사람을 역사로 만들까요? 없죠. 없죠. 또 정신. 또 그러면 그렇게 역사가 되려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기록. 기록 또 보존 기록.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그 동시대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가장 가깝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의 구현이라고 봤는데 사실 이분이 최용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을에
어떤 이제 뭐 서울에서 누가 이사를 왔어. 이제 그 양반이 반장을 해. 반장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층간 소음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막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지저분했던 것도 깔끔해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마을 살만하다.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돼도 되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마을에 이제 공덕비도 세우고 말도 하잖아요. 저 친구 참 잘한다라고. 최영희 선생님도 이제 안산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산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가 거창하게 시대 정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정신.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독립하기 전까지 이 한반도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 그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자 했었는가,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래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적합한 정신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온 몸으로 체득해서 구현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 중에 하나는 그런 지도자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지도자가 계셨고, 근대에도 그런 지도자가 계셨고, 뭐 하다 진짜 하물며 독재자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끝은 그렇게 됐지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할 건데, 솔직히 우리가 이 말 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는 3.1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1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걸 배웠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항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 운동에 대해서. 3.1운동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드는 생각. 시대가 요구했기 때문에 운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결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좋은 답들 해주셔가지고 뭐 빼고 더할 거가 없어요. 빼고 더할 거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3.1운동 만세 불렀잖아요. 만세운동을 부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몰래 태극기 만들었다, 저기서 봉안 해가지고 언제 모여라라고 했다, 그럼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오는 건 아닐 텐데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프리카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이제 독립을 원했었던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왕만 한 게 아니고, 배운 선비들만 한 게 아니고, 배운 유학자들만 한 게 아니고, 다 한 거야. 농민, 기생, 10대, 20대, 30대,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와가지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게 정말 소름 끼치게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단합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너희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 차별과 이거 너무 싫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어디 빼놓을 곳 없이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선짓 놀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갑자기 우리 집 아저씨 돌아가고 삼촌 돌아가고 아들 더 죽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서울에서 하고 경기도에 내려와서 이제 4월 달에는 또 경기도 쪽 여기저기서 이제 막 하고, 근데 이제 만세하고 잡혀 들어가고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럼 드는 생각이 뭘까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요거를 딱 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해로 올라가죠. 중국으로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갈 만큼의 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이것도 이게 딱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같으면은 내가 20대야 또는 이제 10대야. 그럼 만세했어. 그냥 다 잡혀 들어가고 맞고 막 그랬어.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야 될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실 분. 해쳐졌으니까 다시 모이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3.1운동 말고. 아니 3.1운동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잡혀가고 했으니까 있으니까. 또 남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기해서 뭘 하자라고 했을까요? 뭘 하자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화죠 또. 그게요. 네.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 의해서 우리도 희망의 싹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는데 그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의 나라들을 독립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윌슨의 뜻은. 근데 우리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윌슨의 선언에 범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이 2월 달에 그 독립선언서 발표를 계획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 그 중앙중고등학교의 최남선 인천 김성수 교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독립 이거 아무 희망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우리나라 국내 온 국민이 총궐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한 달 이상 지속하지 않는 한 전 세계는 미국서부터 한국에 관심 없다. 그래서 이제 최남선 씨가 마침 인쇄소를 했기 때문에 활자를 한 바가지를 줬어요. 일본에 가서 한국 활자로 독립선언서를 찍어서 돌릴 수 있게. 그리고 돈도 300원 뭐만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3월 1일 날 고종황제 임산날, 장산날 서울에서 데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독립선언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파고다 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이 독립선언서 낭독 안 했어요. 그 태화관에서 옛날 명월관에 그 기생집인데 요리집이고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독립선언서에 이제 민족대표 33인 근데 원래는 45인이 넘어요. 근데 10몇 명을 감추고 다 잡혀가더라도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15명을 숨겼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 3월 5일까지 각급 학교 학생 일반인이 데모를 하니까 총독부에서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하는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라 해서 관찰만 하고 아무도 안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5일까지 되니까 자 이건 이제 다 파악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금지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요새 말로 하면 통행 금지로 가지고 엄청 엄격하게 지키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지방에 내려가서 전국에서 3월 말일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봉화를 올리고 전부 연락해서 총궐게 하자. 그렇게 해서 3월 20 여기요 광주 성남에도 26일부터 말일까지 3박 4일 동안 총 하루 3,600명, 3,800명이 동원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외에 있는 애국지사들한테 다 알려줘갖고 4월 15일인가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강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 야 진짜 이거는 3.1 운동 그 프로그램에 직접 듣는다 해가지고 토크쇼로 나와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생생한 게 있었네요. 맞아요. 앞뒤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관심이 없고 힘 있는 나라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아 이게 외쳐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힘을 갖는 게 뭐냐? 무력은 아니고 교육이다. 그거를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야. 누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신학문 배워서 그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배워서 힘을 가져야 되니까 나만 힘을 가져서는 안 되고 3.1 운동에 나온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갖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운동이 만들어진 게 된 거죠. 20년대 바로 19년에 3.1 운동 이후에 청년운동들 모여서 강연회. 아까 최영희 선생님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이런 데가 만들어지는 청년들이 모여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분하로드가 러시아어로 나로드가 농촌이거든요. 부가 투니까 투 이제 컨트리로 가자라고 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년대 나오고 문자 보급 운동이 아까 이 시기가 최용신 선생님이 그 협성신학교에서 황 선생님 만나고 황혜태 선생님 만나고 이제 안산에 가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분하로드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그 중심에 그 앞뒤에 그 중심에 최용희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주체가 된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농민 대중을 개발해서 신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초에 서울이건 단체건 해외 유학에 있는 사람들건 고향에 가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수원 농림학교에 있는 농림학교에서도 건하다민이라는 야학운동이 만들어지고 또 선후배들이 모여서 농촌 계몽을 위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제 구락부인데 덕성 그 구락부의 활동에 모여가지고 최용희 선생님들 참여해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배워서 내가 배워서 농촌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30년대 농촌 개몽을 어느 정도였었냐. 농촌 개몽운동을 상농촌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2029년 그게 선생님들 자료 보일지 모르겠는데 31년부터 34년까지 이루어져요. 요 이후에는 일본이 얘네들이 가서 농촌 개몽시킨다는데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4년 동안 이루어진 거 보면은 참여자 수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녀 비율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려 88,000, 9만에 이르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은 정말 10만이라도 될 수 있는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기 혼자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이런 농촌 개몽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그 동아일보에 난 분하로드 운동에 와가지고 이제 그 워크샵 같은 걸 하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라, 뭘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보통 한 50일에서 한 60일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반, 그거 이제 방학 기간인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 가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님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황혜덕 선생님은 그 많은 학생들, 여학생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가르쳤던 분이죠.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문 기사가 나요. 분하로드의 성각자다. 최용신 양의 그 일생. 그리고 이태리 여성들아, 여기 한번 봐라. 너희 도시 가서 그렇게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어디 춤 배우고 뭐 배우고 자유연애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농촌에 가서 한 분하로드 운동을 한 성각자가 있다. 그리고 그 신가정 잡지, 이게 이제 1월에 그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열었다라는 것도 그 당시로는 되게 특별한 거죠. 아무 연고가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사회장으로 열어서 부고 기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산 아동의 어머니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난 이후에 바로 이런 이제 사설 기사가 나온 거죠. 논평 기사가. 그리고 신가정이라는 잡지사에서 어떤 한 기자가 고 최홍신 양이 밟아온 그 업적의 길이라고 해서 쭉 그 사람이 이제 기자가 직접 간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다 인터뷰를 뜨는 거야. 길에서 만나고 우체부한테 최홍신 만나봤냐, 어땠었냐. 그리고 지나가던 애들한테, 장명덕 전도사한테. 그리고 이제 주로 장명덕 전도사가 많이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살았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쭉 적습니다. 그게 이제 신가정의 기사로 나오는데, 그 신가정 기사가 한 3월에 나요. 그리고 5월에 이 시문에 상록수가 당선이 됩니다. 그 5월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 15주년 장편소설 공모전을 해요. 500원 주고 500원을 걸고. 근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조선의 사촌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라. 그리고 조선 남녀의 일을 적어라. 그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아일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쓰라고 한 얘기예요? 계몽운동. 그 당시 조선의 산촌에서 조선의 청년들이 남녀가 살 거는 용정 계몽운동이 없으니까 그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그거를 딱 걸어놓고 하니까 바로 시문에 그게 딱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기사에 이게 신가정 기사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숫자를 매겨가면서 어떤 게 기록이 되었나 하고 숫자를 이제 적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배달부한테 최홍신이 밥과 국을 끓여줬다. 어린애와 소꿉놀이도 하고 갑시놀이도 했다. 밀로의 성공하고 왔다. 장명덕 전도사가 또는 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쭉 이제 한 30여 개로 제가 이제 넘버링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소설 상록수에 있는 내용들과 매치를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이게 이제 그 목록 목차고 그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이 여기 잡지에 있는 기사 제목 요거랑 매칭이 되는 거죠.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에 빠진 거는 마을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빠지고 그 사이에 이제 김학준이 들어가서 이제 그 남녀의 사랑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만들어진 게 바로 상록수인 겁니다. 그러면은 상록수 이야기는 이제 거기는 최영신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 사람 중에는 시몬 자신도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펜으로 그 운동을 했지만 그 마음 1930년대를 살았었던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만세를 불러서 할 수 없는 독립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준 게 그거를 실천한 거가 이렇게 잡지의 기사로 또는 소설이라는 작품으로 형상화돼 가지고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연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소설로 나왔다가 독립 이후에는 60년대 또 80년대 이렇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화는 이 영화로 상록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 시대가 되면은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새마을 운동하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감명 깊게 봤다라는 상록수 이야기가 또 다시 영화화 돼서 새마을 운동의 계몽 활동으로 또 사용이 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상록수로 이야기가 되고 상록수로 상징이 되다 보니 이제 상록수는 곧 최홍신이고 최홍신은 곧 상록수다라는 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영웅이 한 명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뒤에 많은 실제 그거는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영웅은 3.1 운동을 했었던 그런 모든 일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으로 그 최홍신 선생님이었고 최홍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상록수라는 글이 그거를 대표하고 상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록수로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그 최영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선생님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서 지켜지고 기념이 되고 기억이 남겨졌는데, 이후에 21세기 어떻게 다시 우리 시대의 인물로, 지역의 인물로 다시 이제 살아남는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1930년대에 이제 소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60년대에 영화 나오고,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하고, 그래서 그 영화 상록수를 보고 감동이 받아서 새마을 운동도 참여하는 전문인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영신만 남은 거야. 너무 감동적인 거야. 지금도 이 영화 상록수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풀 버전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짱짱하고 연기도 좋고 다시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덧 허구의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샘골 마을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남녀의 사랑이 포커스가 있는 것 같고, 거기 안에 있었던 최영신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최영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류대령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김교신도 있으세요. 김교신 선생님도 최영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데, 김교신 선생님이 제자인 류대령을 시켜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소설로 남겨주면 안 되고 전기로 남겨줘야 된다. 위인전으로. 그래서 이제 소전을 쓰게 해서 류다령 선생님이 또 글을 남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있어도 그게 영향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 소설 속 여주인공만 알고 있다가 마을 사람들도 그 감동이 워낙 크니까 그냥 안타까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온 외집분이 계셨어요. 그 이우경 선생님이랑 김명옥 선생님. 김명옥 선생님은 이 안산일보, 안산신문의 지역신문에 이제 기자로 활동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이분들이 왔는데 자기가 저기 감동 깊게 봤었던 그 소설이나 영화 상록수 최영신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있었던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하다가 지역에서 진짜 사셨던 분이구나. 근데 왜 이분이 그럼 독립유공자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그 최영 선생님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보통 후손분들이 독립유공자 추서를 하고 서를 제출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후손이 없으니까 그걸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명홍이랑 김우경 선생님이랑 또 제자분이셨던 홍석천 선생님이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독립기념관에 갔어요. 추서해달라고. 갔는데 거기 담당자가 딱 받아보더니 하는 얘기. 이거 소설의 인물을 가지고 왜 이거 추서를 하시려고 하느냐. 거기에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의 허구적 인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그 세 분이 다시 계속 추서 냈고, 또 독립기념관에 계시던 그 김명목 선생님이, 야학을 공부하신 김명목 선생님이 사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신문에 난 기사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서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진짜 인물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1995년에 독립유공자로 독립운동가로 추서를 받게 돼요. 사실 이 추서가 될 때도 독립운동가는 정말 만세가 됐고 뭐가 됐고 목숨 바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물론 일찍 돌아가신 건들 하지만 아이들을 그냥 가르친 거고, 사실 아이들을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지역의 야학이나 강습소가 너무 많아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물론 젊은 처녀의 몸으로 죽은 거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분을 외국 그 유공자로 그 추서되면은 추서 안 될 분이 누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속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돼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최영신 선생님을 이야기 속 허구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 실존 인물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이제 노력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최영신 기념관이 이제 개관을 하게 돼요. 이 개관을 할 때도 사실 여기 또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쉽게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1억 5천만 원을 기탁을 하면서 기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앞서 졸업식 사진에 나왔었던, 제가 말했었던 그 아이예요. 이분이 이제 기념관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어서 기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최영신 선생님이 최영신 그 강습소만은 계속 운영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유서나 약속은 좀 안 지켜지고 깨지는 게 원래 그렇긴 한데 지켜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든 운영을 계속합니다. 계속 형태는 바뀌어요. 뭐 청년학교가 되기도 하고 유치원이 되기도 하고 야학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운영 자금이 쉽지 않아가지고 정규 학교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는 김학준 선생님, 그러니까 그 김학준 동생이 와서 하다가 김학준 선생님이 와서 하다가 루시 여고 동창회에서 와서 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시에서 맡아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가 여기를 받기 전에는 루시 여학교에서 그 동창회에서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당시 이제 안산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다 넘어갔어요. 다. 샘골 교회도 다 같이 돈 보상도 다 받았어. 그러면 누가 이제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없을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 그렇죠. 홍석도 그렇고,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다.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안 된다. 여기 없앨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청와대 하고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기사 쓰다 보니까 김용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기사 쓰다가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분이 있었어. 그게 무려 한 10년 이상, 14년 동안 계속. 야, 보상 다 해주는데 지금 와서 뭔 말이냐. 지금 나라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다 이렇게 밀고 뭐 하나 올리면 되지, 기념석 같은 거.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절대 지지 않아서 14년 동안 해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기념관을 세우게 돼요. 기념관을 세우게 나서 이제 지역의 주요 이제 문화 시설이 되는데 좀 다른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건 좀 다른 점은, 보통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그분이 이제 놓고 간 유물이나 기록물들을 많이 이제 남겨놓잖아요. 근데 최영신 선생님은 남기고 간 유물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뭐 그걸 이제 사서 좀 더 갖춘다거나, 또 어떤 분이 그거를 사서 가지고 이거는 최영신 선생님의 유물이다라고 가지고 계시다가 또 갑자기 다른 곳에 막 기부증을 하신다거나,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념관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용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념관이 돼서 지금은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지역의 동네 중요한 공간이 되었죠. 그래서 최용신 거리도 만들어지고 최용신 책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최용신 거리가 만들어질 때 요거를 기획을 하고 이 멘트를 썼던 게 이제 접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최용신에 대한 역사 인물로서의 최용신의 이야기를 다시 푸는 거.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첫 번째 과제는 상록수 최영신의 그늘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허구적 인물에서 다시 역사 인물로 되돌아놓는 것. 그리고 30년부터 그 100년의 시간을 다시 타임라인으로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 됐고 다시 그 허구적 인물이 우리 지역의 인물로 되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작업들이 그런 책을 통해서, 이런 최용신 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용신 상록수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런 말을 할 때 이 당시 시대 정신은 농촌 계몽이었어요. 그럼 농촌 계몽하면은 말을 안 해도 뭐로 연결되죠? 민족 자강, 독립과 연결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 걸로 이 최용신의 정신을 담아줘야 될까? 그래야지 지역의 아이들한테 최용신 선생님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좀 그 흡수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잡은 멘트가 그거였어요. 너희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이 말은 시공간을 떠나서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작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최용신을 중심으로 상록수 문화를 만들어가서 이런 이제 아이들이 하는 가상현실 속에 최용신 기념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 뮤지컬을 한다거나 문화제를 하면서 우리 시대에 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용신의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을 해보려고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지역분들이 좋아하고 또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록수의 상징이 된 최용신이지만 사실 상록수는 일제강점기 농촌 개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모두 그리고 그 청년을 키워낸 스승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었던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았었던 시몬과 같은 모든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겠다. 그래서 상록수는 식민지 시대와 함께 식민지 시대와 같은 억압이었고 불평등이었고 지금 우리도 총독부는 아니지만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불안하고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만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모르겠고 그 무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과 불안 등을 극복해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나라의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또 분화로운 운동에 참여했던 이 땅의 모든 젊은이와 거기에 참여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자 그들의 정신이 상록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옛 생각도 나시고 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또 조금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네, 그래도 선생님 수업 후기 오늘 그 최용신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들 수 있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유교 교육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금은 배다. 그리고 우리 서민은 물이다. 아마 이런 데서 출발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생각이 갖고 있다 보니까 3.1 독립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의명 활동도 있었고 또 이런 농촌 개몽 활동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또 우리가 남녀 평등도 부르짖고 또 그 우리 유교 교육서에 보면은 부부간에는 손님처럼 서로 상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런 정신이 좀 됐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런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좀 몰랐던 거를 새롭게 또 알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의 시대 정신이 이제 많은 성악자분들이 이 최용신 이분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그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많이 퍼져나간 거가 그때 이제 우리 그때 그 지식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 거가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20대 중후반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계기가 돼서 더 그 농촌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이 최용신이라는 분이 나이가 20대 초반이더라고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인데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의 상록수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왜 상록수역일까에 대한 거를 오늘 알게 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시간 되면은 저기 최용신 기념관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그 안산이랄지 상록수라는 얘기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어봤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909년에 태어나시고 1935년에 돌아가신 26년을 사신 분이거든요. 여성으로서 20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까지 살아가면서 호를 단신, 부모나 친척이나 누구 도움 없이 이러한 일에 앞서서 활동했다는 그 사실이 젊은 나이 여자로서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후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뇌 속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으면 없어지는 게 보통의 역사의 산 증인인데 전혀 후손이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주민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아까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얘기 잘하시는 대로 안 하죠. 시간 남았는데. 네, 너무 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잘 전달될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나 경험들로 저도 더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 말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작업한 게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최용신 선생님의 실존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식이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집이나 뭐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워낙에 신문의 상록수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억으로 같이 연결돼서 내 이야기가 진짜 경험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에 동화돼서 그냥 덧입혀진 것인지 저 자신조차 판단에 그거가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기억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 분들의 이야기나 자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런 작업도 해보고 저런 작업도 해봤는데 최용신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 데는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너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두 번째 책이 이거예요. 샘골 사람들 최용신을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용신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신문의 상록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분명히 된 건 사실인데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성화된 건 사실인데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그 공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실존 인물로서의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 샘골 분들의 증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용 자체를 마을 사람들이 한 증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1권은 여기에 사진이 있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이고 2권은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한 글로 남겨진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몇 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게임을 해서 드릴까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이렇게 퀴즈를 맞히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그냥 이거 놓고 갈게요. 놓고 가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냥 같이 놓고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반장님 계시나요? 반장님이 안 계시는 민주적인 공간이군요. 그럼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거나 같이 보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만났던 채용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